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아이고.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또 봅니다.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긍정왕이다.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루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백희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고.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한국 연예계에도 일명 11월의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한순탁 기자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비지스라고 유명한 있거든요. 디스코의 세러데이 나이트 뭐 토요일 밤의 열기. 네. 그게 4형제예요, 비지스가 총. 그런데 막내는 진짜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큰형이에요. 인터뷰에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다고 이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네요. 네. 저주 여신의 정체. 일본의 성우이자 가수인 토마츠 하루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いい汚らしい手で私の銃に触れるのもやめてちょうだい待った 와,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네. しちゃうのかな 뭐 이 정도로 성우 부문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성우인데요. 그런데 토마츠 하루카가 내뿜은 저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가 첫 주연을 맡은 TV 만화 신곡죽의 폴리포니카. 이 애니메이션은 유명 성우진이 대거 참여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고요.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 코티카르데 역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애니메이션이 비율을 무시한 형상이나 그림체가 바뀌는 등 일명 작화 붕괴의 신화 창조를 쓰면서요. 원작 팬들이 모두 철저히 외면! 작화 붕괴가 그 그림 애니메이터가 잘못한 거지 뭐. 저 성우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성우 잘못입니까? 네.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 아, 않습니까? 들어볼게요. 예. 네네네. 2008년 4월에 방영한 TV 만화 투 러브 트러블. 이 작품의 원작은 2006년부터 3년간 만화 잡지 연재 누계 발행 부수가 무려 1,000만 부 이상 찍을 정도로 대박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의 저주가 정점을 쫙 찍는데요. 깜짝이야. 성우예요? 성우 지망생입니다. 예, 예. 네네네. 투 러브 트러블에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인 라라 역의 성우를 맡았었는데 만화 구독자 인기 순위 최하위를 딱! 그 뒤 정말 갑작스레 2009년엔 급 연재 중단 사태까지. 이후에도 그녀가 성우를 맡은 작품들이 줄줄이 대여섯 개가 망작 오브 망작이 되면서요. 토마츠 하루카가 주인공 성우를 맡으면 무조건 망한다. 라는 괴담이 팬들 사이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슬램덩크와 함께 90년대 일본 대표 청춘 만화였던 H2. 다들 아시죠? 아다치 미츠루. 아다치 미츠루. 이것도 망쳤어? 네. 설마. 아다치 미츠루의 원작 만화 크로스 게임의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걸 망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다치 미츠루의 애니메이션 중 시청률이 최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야, 근데 진짜 이게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저 성우 본인은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열받지. 짜증 장난 아니겠다. 내 탓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고. 예. 하지만 토마츠 하루카는 자신을 둘러싼 저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우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한테 역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미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휴양지 조지아주 북쪽에 러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최정상 R&B 아티스트 어셔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의붓 아들인 카일 글로버가 호수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한창 즐기던 그때 카일 조심해! 카일 조심해! 자, 이렇게 어셔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가던 제트스키가 카일의 머리를 쳤고요. 어머. 결국 열흘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5일 조지아주 뷰퍼드에 사는 건장한 청년 켈리 내쉬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요. 아, 나 감기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일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월 8일 러니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남자친구 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왜? 게다가 사라진 그날 밤 입고 있던 파자마 모습 그대로였다고. 어머.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와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니어 호수. 60년 동안 사고, 익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675명. 어머.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러니아 호수는요, 1956년경 뷰퍼드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뷰포드 댐 건설로 인해 수천 개의 묘지가 파헤쳐졌고 무서워. 때문에 아직도 호수 밑바닥에는 신원불명의 사체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웃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호수에는 영혼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섬뜩한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아니,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아니,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듣네. 뭔가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되는 얘기.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어깨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미국 커네티컷주 울창한 숲과 짙은 산 그림자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다크엔트리 포레스트.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과는 달리 무려 400년간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0년 깊은 밤 자동차로 여행 중이던 한 연인이 잠시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방금 저거 봤어? 뭐야 저거? 마을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만 커플. 그런데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기현상이 벌어지자 초현상 연구가 에드 워렌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마을을 살펴보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 유령들은 더들리 가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들리 가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집안이에요? 사실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더들리 타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 왕의 아들이 사망하자 호시탐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존 더들리 공작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에게 존 더들리는 결국 참수. 하지만 그가 참수된 이후에도 왕궁의 마법사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웠던 더들리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4년에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더들리가의 사촌 일가족이 모두 사망. 그리고 그 이유 모를 저주는 곧 더들리타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유령 마을로 있다가 겨우 몇 해 전부터 다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저주는 멈췄을까요? 2006년 6월에 더들리 타운의 체이스 애비뉴에서 촬영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 영상이 있어요? 그 숲인가? 뭐 소리 난다. 우와! 자, 그 뒤에 이 영상은 법의학 심리학연구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더들리 타운 근처를 방문한 이들은 저마다 두통을 호소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등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저주 때문일까요? 안타깝게도 임신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이 아이도 저주에 걸릴 거라고요. 아니, 임신은 축하할 축하할 일인데. 일인데 네, 저도 해놓고 좀 이상한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마을 야루마를 뒤덮은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야루말 마을의 주민은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 90% 이상, 무려 약 5천 명이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루말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전염병도 아닌데 온 가족에게 퍼졌고요. 3, 40대 젊은 사람에게도 병세가 시작. 게다가 야루말 마을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이상 문제가 무려 3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이 병을 물려줄까 하는 걱정에 아이를 갖지 않거나 유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술, 마약,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속출. 그래서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이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야루말에 파견했습니다. 아니 치매가 90%면 진짜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발병률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고 야루말의 약 300년 전 대대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초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 인자가 좀 퍼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맞죠? 비슷합니다. 1997년 안티오키아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인 로페라 박사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파이사라는 유전자를 발견. 이 유전자는 과거 이 마을에 존재하던 근친혼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는데요. 그래서 수백 년간 이어진 근친혼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발생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저주를 두고요. 풍문에 의하면요. 300년 전 야루말로 시집온 한 여성이 갑자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퍼붓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매몰차게 마을에서 그녀를 내쫓았고요. 결국 얼마 뒤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원한을 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추측과 가설뿐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는 대체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 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물 보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 위치한 서스크 마을. 이 마을에 피바다를 부른 한 의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입니다. 에이, 진짜, 에이. 변석이 아까 앉았었어. 에이, 저기 앉았어?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버스비. 그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대사기극 동전 위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귀찮게. 아이 너 가만한 거야. 말다툼 중 그만 장인을 죽이고만 버스비. 뭐야? 결국 그는 체포돼 교수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겨가던 술집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느낌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94년 버스비가 사망한 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지났을 무렵부터 갑자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파일럿들이 이 술집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말 기이하게도 이 의자에 앉았던 군인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버스비의 저주가 진짜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요. 몇몇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버스비의 저주?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유, 내가 그 저주를 깨주지. 라면서 호기를 부렸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은 한 석공은 그날 오후 작업 중 추락사. 어머. 정말 이 죽음들이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은 1978년 이 의자를 지역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의자의 악명을 익히 하는 박물관 측에선 의자를 아예 1.5m 높이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저거 아니었네. 속았네. 비슷한 거예요. 아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귀 얇아가지고 뭐 겁에 질려 있었더라고. 웃는 거 봐.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호주에 있는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언젠가부터 이곳에 의문의 소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요. 이 소포의 정체는 돌멩이 하나와 미안하다는 메시지. 돌이랑 아임소리를 왜 보내요? 울룰루가 함께 아임소리. 사연이 있습니다. 호주의 정중앙에 위치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에는 단일 암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룰루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지만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키는 호주 원주민 아난그족에게만큼은 아주 신성한 장소 그 자체로요. 관광객들에게 울룰루 정상에 오르는 것과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그들의 당부를 무시하고 인증샷을 마구 남겼고요. 또 방문 기념으로 슬쩍 울룰루에 있는 돌멩이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럼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 뒤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은 불현듯 이 돌을 가지고 온 뒤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라며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고요. 결국 다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으로 돌과 함께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저주 같은 게 있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돌에. 정확히 밝혀진 설도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실체가 무척 궁금했던 한 사람이 소포를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했는데요. 이 돌을 가져간 관광객의 무려 25%에게 이혼, 질병, 죽음 등의 불행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는데 그중 한 관광객은 그 돌을 가지고 온 후 제 아내에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뭐 울룰루의 저주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만지고 가지고 훼손하는 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저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울룰루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등반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특종은요. 우리나라의 신성한 왕릉에서 비롯된 미스터리한 저주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의 배수로 작업을 하던 한 인부의 삽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무령왕릉의 등장. 짜잔. 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그렇지. 왕릉이었죠. 저희 가봤습니다. 예.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언론과 발굴 책임자들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무령왕릉의 발견에 다들 흥분 상태. 그러다 그만 발굴 작업 중 왕릉에 있던 숟가락과 돌사자 뒤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결국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발굴을 끝내기로 결정했고요. 단 17시간 만에 모든 조사와 유물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붓으로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마무리한 거예요.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팠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령왕릉 발굴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을 싣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차량들이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이때 문화재관리국 국장의 운전기사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또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한 달 뒤인 8월에는요.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 그리고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는 큰 빚더미를 떠안는 불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는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어떤 투탕카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어쨌든 똑같은 어떤 왕릉이니까. 그렇죠. 무덤이니까. 네. 한국 고고학계에서 최고의 발굴인 동시에 또 최악의 발굴로도 꼽히는 무령왕릉 발굴. 그리고 의문의 연쇄 사고들.
혹시 졸속 발굴로 빚어진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 중에 어떤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좀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베이. 코즈웨이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 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오상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아작을 냈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신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3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